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6.17 대책에 대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특히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진 것 같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정부는 서둘러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실효성을 두고는 벌써부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럼 전문가들과 함께 6.17 대책의 후폭풍과 향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저희 아침 토론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하고 전문가들과 의견 나눠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창조교시 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또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6.17 대책이 나오고 나서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부동산 대책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수도 많고요. 내용을 봐도 짧은 글이 아니라 자신의 사정과 지금 얘기를 토로하는 듯한 내용 등의 청원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만큼 불만이 많다라는 반증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가운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제 이 부동산 대책을 관련해서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긴 좀 어렵다라면서 추가 대책을 준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마자 또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대책 자체가 6.17 대책에 좀 완벽하지 못한 그 부분을 좀 자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정부가 쉽게 말하면 규제 중독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규제 중독. 왜냐하면 지금 20번을 내놓았는데 그것도 많은 오랜 기간도 아니죠. 한 3년 사이에 20번을 내놨는데 이번에 21번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당초 의도했던 대로 안정이 되고 있지 않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그 해법 부분을 갖다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번 대책도 이전보다 즉 작년에 12, 16 대책보다 더 강도 높은 것을 내놓았거든요. 거기다가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인 것을 또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번에는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것을 갖다가 들고 나왔는데요. 이것을 이번에 강남 지역의 내개동, 청담동과 대치동과 이제 삼성동과 잠실동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확대 적용 가능한 것처럼 비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장에 있어서 본래 의도했던 어떤 안정과는 다른 길로 지금 굉장히 많이 괴리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추가를 내놓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만들 때 이번 내용만 해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도 지금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데 그 내용을 갖다 좀 더 차분하고도 제가 볼 때는 좀 단순하며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제가 볼 때 국민 모두가 부동산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낭패를 당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경우는 모르고 거래를 했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 토지 거래 대금의 30%에 해당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처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몰랐다는 이유로 아주 곤욕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정부에 좀 더 세심하고 추가를 언급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준비를 좀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한 30회까지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다음에 할 때 좀 더 준비가 있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규제 중독이다. 현 정부가 그런 규제 중독에 빠져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일단 이번에는 수도권 전역으로 규제가 이제 확대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만큼 광범위해졌다라는 건 이제 그물이 엉성하게 좀 짜졌기 때문에 아마 후속 보완 조치는 당연히 이제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 규제가 광범위하게 되면서 규제 속에 들어있는 세부 규제 내용을 보면 재건축이라든지 그다음에 갭 투자 차단,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 그다음에 이제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어떤 이제 징벌적 과세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하나가 다 국민들이 불만을 가질 어떤 그런 사항들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만큼 이제 지금 현재 그 상황이 부동산 시장의 어떤 그 열풍을 잠재우기에 사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해 준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제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저금리에 의한 어떤 유동성 확대라든지 시중에 돈이 너무 풍부하고 그 돈이 어디 갈 곳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 주식과 부동산이 계속 이제 이렇게 출렁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본질적인 거를 냅두고
다른 거를 에둘러서 규제 정책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정책의 미스가 계속 지금 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를 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정책의 어떤 본질을 파악한다라면 갭 투자의 어떤 차단, 그다음에 이제 투기 과열지고 우려되는 그 지역의 어떤 토지 거래 허가제 지정,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이제 법인 투자. 법인 규제가 네. 어떤 이번 정책의 어떤 최대 키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이제 그걸 중심으로 좀 봐주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어떠세요? 이번 제책과 지금 청와대 김상조 실장의 발언들, 일련의 행보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시장에서는 좀 예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책 내용이 예상보다는 좀 광범위하고 강도가 세기도 했었고 예. 지정 지역이나 규제 내용들에 대해서 과하다 혹은 해당 지역이 왜 지정이 됐는지 모르겠다 이런 또 불만들이 불편이나 나오죠. 이런 게 예. 많았었기 때문에 예. 바로 좀 대응책이 나오리란 예상들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빠르기는 합니다. 대응이.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 참여자, 주택 수요자들이 이 느끼는 소외감이라던가 불평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네. 이제 반응이 좀 빠르게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아무래도 추가 대책은 규제 부분보다는 이번에 이제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됐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이런 분들을 좀 보완하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도 되고 가능하면 좀 그런 쪽으로 보완이 돼야지 맞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실수요자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아마 무주택자라든지 1주택자 정도가 실수요자 카테고리에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 국민청원을 제가 몇 가지 읽어봤는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원성과 한탄을 담은 글들을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투기꾼이냐라는 그렇죠. 얘기까지 해가면서 집 한 채 겨우 힘들게 샀는데 지금 중도금이나 이런 거 내기 힘들다 이렇게 규제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무주택자들을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내놨는데 그게 오히려 실수요자들에게는 독이 돼버린 대책이 되지 않았나 그렇죠. 싶거든요. 제가 볼 때는 또 단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으면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이번에 현금 부자들 외에는 모두가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 부분에 대한 규제는 기존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했을 때 네. 대출 부분 규제와 이제 세금 부분에 대한 어떤 강도 높은 부담을 높이는 쪽으로 많이 해왔는데요. 대출 규제는 현금이 많은 부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장애를 대출 아무 받을 일이 없는데. 받을 네.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가운데 이번에 제가 하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책을 우리 김현미 장관께서 발표를 하시면서 네네. 마치 법인 투자와 갭 투자는 굉장히 나쁜 사람, 나쁜 존재 그런 것을 갖다가 전제로 깔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갭 투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대출을 안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세를 안고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안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이번에 타겟이 된 것은 대출을 갖다가 이제 안고 가는 경우를 갖다가 억제를 하는 쪽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실거주로 요건도 강화하면서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그 갭 투자 즉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자금들을 충분히 모으기까지는 우리 현재 국내 현실상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 서울의 중위 가격이 9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전체 수도권을 전체 대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3억 이상의 경우에는 모두 다 적용 대상을 받도록 하다 보니까 모든 주택들이 다 포함되는 상황에서 정말 내가 돈을 좀 모으는데 충분치 않아 가지고 금융기관의 레버리지를 좀 기대서 한다든지 또는 전세 자금을 기대서 하는 그런 것 자체가 나쁜 것이었나라는 되게 자괴감이 들 수도 있죠. 그리고 법인 투자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이 그동안 과열되어 왔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법인 중심으로 해서 투자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과다하게 법인이 수익을 남기는 부분은 좀 조율하면 되는 것이 법인에 있어서는 주담대를 갖다가 100% 금지한다. 이건 무슨 어린애들부터 해가지고 서로 가지고 장난치고 싸움하다가 그거 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어떤 모든 그 정책 부분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 화를 갖다가 이번에는 갭 투자자와 그다음에 법인 투자 부분에다가 굉장히 많이 이제 부담을 시키고 그것만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강남 지역에 네네. 그것도 제가 볼 때 말씀드리는 김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사실은 용산 지역의 토지 개발과 관련된 그리고 과거에 MB 정부 때에는
그린벨트라든지 개발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런 것들에 대한 토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거기에 투기적인 세력들이 모여들 때 규제를 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지금 정부가 이야기한 대로 합헌이라고 하긴 하지만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헌법재판소에서도 5대4로 해서 겨우 좀 사실은 합헌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논란이 많았는데 그 부분을 넌지시 이번에는 사실은 용산 지역과는 다른 GBC나 또 그다음에 이제 마이스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잠실이나 삼성동 지역은 그와는 다르게 개발이 이미 진행 중이고 지역에 대한 주택, 주거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규제가 들어가는 것이고 14.4제곱킬로미터의 광범위한 제가 볼 때 거기에 해당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죠. 그런 네.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또 뭔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는 원효로 쪽이라든지 이천 쪽에 좀 더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강력하고 효과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걸 좀 더 확대 넓힐 수 적용을 있다. 갖다 넌지시 지금 네. 비추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강남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도 기존의 우리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 사실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우리가 경험들을 좀 갖고 있으니까 저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정가의 보도처럼 휘둘 날도 저는 멀지 않았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우려가 이거 된다는 아닙니다. 말씀이시죠?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어떠세요, 소장님? 실수요자들이 계속 지금 뭐 피해를 이제 본다는 항상 얘기가 그 실수요자 문제를 갖고 드러나죠. 항상 그렇죠. 언론에서 네. 얘기하면 어떤 대책들이 발표되면 무조건 이게 이제 실수요자들에 대한 어떤 뭐 투기랑은 전쟁을 이건데. 선포했으니까 근데 이제 실수요자들 우리가 이해해야겠죠. 지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제 얘기했던 걸로 제가 두둔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실 완공업법으로 봤을 때 이제 갭 투자지 투기 세력으로 사실 규정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기 세력은 당연히 이제 규제가 돼야 되고 국토부 보도자료의 인용을 따른다라면 서울 지역의 갭 투자자들이 한 50% 이상을 투자했고 강남 같은 경우는 1월부터 5월까지 평균으로 봤을 때도 60% 이상의 갭 투자자가 한 겁니다.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투자와 투기를 구분할 때 이제 예. 투기 수요는 자기가 부담할 수 없는 이상의 금액을 대출을 받거나 어떤 전세 자금을 이용해서 이제 주택을 투자하는 걸로 우리가 갭 투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실수요자들이 쉽게 얘기해서 1주택자들이 이제 지금 최고로 이제 실수요자 중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시 주택을 하나 갈아타기 위해서 샀는데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됐는데 이것도 일종의 갭 투기고 이것이 내가 투기꾼이라는 어떤 그런 청원의 글도 이제 올린 게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구제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투기의 어떤 의사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사를 실제로. 가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를 과거에 1년 동안에 이주할 거를 어쨌든 집을 장만한다라는 것. 특히 이제 실수요자들이 집을 장만할 때는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은 자금 계획과 어떤 이런 거를 고민한 다음에 투자를 하지 어떤 뭐 돈 쉽게 얘기해서 머니 게임을 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죠. 네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플랜을 짜서 할 수 있다라면 입주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줄였다라는 거는 충분히 계획서 상에서 나올 수 있고 또 그 외에 또 어떤 다른 주택을 가지게 됐을 때 어떤 이제 근무상이라든지 아니면 학폭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갈 수 있는 어떤 입증 자료만 될 수 있다라면 네.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구제 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근에 나온 어떤 국토부 지표를 놓고 봐서 어떤 갭 투자라든지 이런 법인 투자들을 투기로 규제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투기를 규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네. 그 중에 이제 서울 시내 이제 잠실동을 비롯해서 이제 등장한 게 토지거래 허가제지 않습니까? 사실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경우는 수십 년 동안 한국에서 운영되어 온 제도고 거기에 따른 헌법적 논란도 이제 종식이 됐고 또 이제 이 부분에서 지가가 급등하거나 투기의 우려가 있을 때 어떤 주택을 구입하거나 상가를 구입할 때 주택을 내가 샀을 때는 거주 목적이지 않습니까? 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을 때에는 충분히 허가가 반려될 이유도 없고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에서 자기 구매 목적에 적합하다고 그랬을 땐 90% 이상이 다 토지 거래 허가가 났거든요. 단지 절차를 한번 좀 더 겪으라는 건데 투기 수요에서 봤을 때에는 토지 거래 허가제라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기 수요를 걸러내는 부분이 있고 그 걸러냈을 때 어떤 시장 안정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부는 6.17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제 규제 지역을 굉장히 넓혔어요. 수도권 네. 전역으로 넓히면서 풍선 효과를 좀 차단하겠다라고 나섰는데, 근데 이번에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규제에서 빠진 지역이 이제 뭐 대표적으로 김포랑 파주 등이 이제 규제에 빠졌는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집값이 좀 급등하는, 뭐 물론 아직 뭐 6.17 대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주 단기간에 나타난 현상이긴 하지만 이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그 풍선 효과가 또 나타난 거 아니야라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사실 현장에서는 이제 규제에서 빠졌기 때문에 뭐 조만간 지정이 될 거다라는 예측들을 수요자들이 뭐 인터넷을 있죠. 통해서 하고 있다던가 예. 뭐 이런 상황들이 벌써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당장은 규제 적용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뭐 적당한 매물들을 계약을 해서 예. 최소한 그 규제 지정 전에 대출이나 이런 요건을 확보해 놓으려는 수요자들 움직임이 실제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풍선 효과라고 볼 수 있고 이번 대책 발표되고 나서 경기 또 인천 뭐 이렇게 좀 주요 지역들이 대부분 다 규제 지역으로 꼽혔는데 느꼈죠. 예. 사실 또 김포나 파주는 왜 들어가지 않았는가 뭐 이런 것에 얘기도 대해서는 나와요. 예, 얘기도 많이 맞습니다. 있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에 이제 6.17 대책 전에 사실 지방 미분양 시장이라던가 뭐 이런 데서도 이상 투기적 거래 조짐들이 사실 많이 포착이 됐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규제가 좀 필요하기는 하다. 그리고 종전에 이제 핀세티언 규제가 사실상 좀 부작용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좀 선제적인 광범위한 대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 쪽이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번에 정부 대책이나 이제 광범위한 규제 강도라든가 지역 같은 것들이 이제 상당 부분 이해는 가는데 여전히 이제 지역 선정에 대한 이제 시장의 이해가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들이라던가 이 과정에서 아까 이 소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전히 시중에 저금리 유동성 상승 효과가 꺾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투자하려는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보니 대책이 좀 광범위하고 강도가 높게 나왔어도 여전히 지금 지적하신 비규제 지역의 풍선 효과라던가 또 우회적인 다른 이제 투자 방법을 찾아내고자 하는 수요자들의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계속 포착되고 있어서 사실상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이런 흐름을 잡지 못하는 이런 딜레마 상황이 계속 좀 반복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생각보다는 좀 계속될 것 같아요. 유동성을 저희가 이제 뭐 계속 글로벌 전체적으로 그렇죠. 계속 적응이 유동성을 유지되고, 풀고 있는 예, 상황이기 유동성을 때문에 늘고 있기 그렇게 때문에. 되면 규제 강도에 또 피해를 보는 선의의 실수요자나 상대적으로 이런 규제 압박을 덜 받는 이제 좀 하이리치 그룹들의 유리한 투자 환경 이런 것들이 계속 양분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이 대책을 내놓고 시장이 만약 과열되면 뭐 김포나 파주 같은 지역도 추가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 3년여 정도 기간 동안 20번이 넘는 대책이 나왔는데 맥락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규제를 하고 눌러서 다른 곳이 올라가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 거기를 또 누르고 그럼 또 다른 지역이 올라가면 또 다시 누르고 이래서 계속 풍선 효과를 뒤늦게 막는 형식으로 규제들이 이어져 왔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렇죠. 규제 묶었다가 그다음에 조금 시장 상황에서 이렇지 않으면은 약간 시장에서 조금 풀려지면은 다시 좀 묶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변화 중에 좀 재미있는 것은요. 정부가 잘 보게 되면은 대상자가 주로 정책의 대상자들이 조금 더 중점적인 대상자들이 변해왔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제일 처음에 낸 게 이제 우리가 2017년도에 6.19 대책하고 이제 8.2 대책 이쪽인데 이쪽의 경우에는 강남 지역의 재건축 쪽을 갖다 굉장히 투기 세력으로 이제 프레임을 이제 설정을 했던 거죠. 그랬다가 제가 볼 때는 2018년도에 9.13 대책 날 때는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다주택자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굉장히 투기 세력으로 설정되는 그러한 어떤 운명을 맞이했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그다음에 작년에 12.16 대책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뿐만 아니라 1주택자라 하더라도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은 아주 이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굉장히 지탄을 받아야 될 존재로서 이제 부각이 됐던 거죠. 그러다가 지금 이번 대책의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수요자들 가운데 있어서 실거주자가 아닌 사람들은 모두 다 실소유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거주해서 당장 살 게 아니면은 굉장히 투기적인 세력에다가 좀 더 포함을 시키는 쪽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책 가운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규제로 인해서 어떤 실소유자들이 주택을 마련하는 길이 험난해졌다는 것은 뭐 당연한 거지만 그와 함께 현재 지금 실소유를 하기 위해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분들, 즉 전세나 월세로 있는 분들 중에 특히 전세로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지금 있는 상태 자체가 굉장히 열악해지거나 부담을 안도록 되어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전세 시장이 서울의 경우에는요. 지금 51주째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전국 단위로 보더라도 42주째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했죠. 재건축 실거주 요건 부과했죠. 임대사업자 규제를 강화했죠. 장기 임대주택 과세를 강화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전세 시장은 당연히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지 간에 거기에 실거주의 어떤 자료는 남겨놔야 되니까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이 지역에서 지금 아이 키우면서 교육시키고 직장 다니면서 평온한 삶을 누리고 있다가 집주인이 나는 법에 따라서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나는 지켜야 되니까 당신 비켜주시오. 안 비켜주게 되면은 결국에는 많은 부분에 대한 더 추가적인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지금 저금리로 인해서 가뜩이나 월세로 지금 옮겨가는 그런 분위기가 많은데 전세 시장에 있어서는 전세 물량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런 대책으로 해서 전세를 살고 있던 사람들마저 전세 시장의 안정도 도모하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부가 규제 어떤 투기 세력들을 쫓다 보니까요. 지금은 이상한 곳에 막다른 곳으로 지금 달려온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부는 실거주자를 마치 굉장히 위하는 쪽만 하실 게 아니라 정말 실거주까지 못 가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한 전세 세입자 부분들에 대한 보호 부분도 단순히 전월세 상환제나 뭐 전월세 뭐 신고제나 이런 것으로 해서 보호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해당되는 거주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저는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풍선 효과에서 제가 이제 뭐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얘기가 좀 있는데요. 2020년 이제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부는 계속 재정 확장책을 폈잖아요. 그렇죠. 금리도 큰 폭으로 인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이든 기업이든 상당히 지금 대출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에서부터 5월까지 대출된 금액이 연간 대출액과 지금 맞먹는 거죠. 약 한 80조 원이 넘는 대출이 이루어졌고, 대출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부동산의 어떤 투기 세력의 흐름이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풍선 효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금의 유동화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M2분의 M1의 비율이 34%를 넘어와서 역대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시중에 돈과 어떤 그 돈의 흐름이 풍부하기 때문에 사실 누가 도화선만 댕기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금세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이런 현금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서울은 평균적으로 자가주택 점유율이 50% 내외에 되고 그다음에 강남 4구 같은 경우는 한 34%에서 36% 정도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66%가 임차인입니다. 결국에 임차인의 도시라는 거는 전세 수요도 많고 그다음에 매매 수요도 많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어떤 충격에 의해서 변동을 겪는다 하더라도 다시 복원력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경기 남부라든지 이런 지역,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평택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투자 수요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투기가 이제 활성화될 때, 그 활성화될 때 돈을 쫓는 그 무리들을 비유했을 때 우리가 메뚜기 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메뚜기 떼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수도권 외곽에서의 지나치게 풍선 효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결국에 뒷받침이 되지 않는 이상 가격 폭락이 예고돼 있는 저는 전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실수요자라면 쉽게 얘기해서 주택 가격의 어떤 흐름과 변동, 가격 변동의 흐름을 예의주시한 다음에 어떤 투자 시기를 선택을 해야 될 어떤 그런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우리 두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전세 수요가 뭐 이거 하는데 지금 총량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전세 수요가 아직 부족하다라는 어떤 지표는 제가 아직 못 봤거든요. 못 봤다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뭐 전세 수요가 부족해서 전세 가격이 급등할 것이고 재건축 수요에서 2년 동안 거주 의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음악밭에서 다 나오게 되면 그로 인해서 전세 수요가 부족해서 폭등할 것이다라고 이제 그런 어떤 프레임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반드시 제가 봤을 땐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의원님은? 네, 일단 풍선 효과의 연속적인 현상들 그리고 또 정부의 계속 규제 일변도가 이어지는 시장이었던 것 같거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네, 근데 뭐 초기에 핀셋형 규제가 나올 때는 사실상 이제 특정 지역이나 고가 주택권 중심으로 이제 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규제가 이제 맞았을 수 있는데 한 중반부부터는 광범위하게 유동성 장세가 아무래도 상승 여력이 있는 지역이나 틈새 시장을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고 네네.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시점쯤에서는 핀셋 규제보다는 좀 더 이제 대상 지역이나 규제 간격을 좀 촘촘히 하는 그물망을 조금 정비하는 이런 대책들이 나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계속 요구가 높아지면서 예. 이번에는 수도권 전체를 묶고 이렇게 좀 종전보다는 갑자기 이제 강도가 높아지는 대책이 그렇죠. 나온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뭐 일부 순기능을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사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책 나오기 전에 뭐 청주시장이라던가 아니면 뭐 대전이라던가 지방의 중공업 미분양도 대부분 막 갑자기 소진이 되는 이런 현상들이 특정 그 지역의 수요가 새로 발발하지 않았는데도 네네. 나타난다던가 과거에 이제 좀 투기적인 트렌드가 막 심해졌을 때 나타난 이런 외지 수요자들의 이제 관광형 투자라든가 이런 행태까지 포착이 되는 경우들이 최근에 보도가 많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의 일종의 좀 차단 제재를 가하는 이런 대책들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했을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좀 고려해볼 부분은 아까 이제 초반에 검토 때 말씀하신 것처럼 갭 투자나 법인 투자나 이런 것들 이렇게 좀 세세하게 이슈가 되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막는 방식에 관련된 건데요. 네. 사실상 갭 투자나 법인 형태의 투자 방식이 최근에 문제의 소지가 된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예. 사건적으로 봤을 때 갭 투자 방식을 통해서 이제 좀 무리한 확장을 한 주택임대 사업자를 통해서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 세입자들이 그렇죠. 나오는 네. 사례들도 사실상 갭 투자에서 나타나긴 했었고요. 법인 투자 형태가 실제로 사업을 위하거나 필요한 법인이 부동산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주택을 사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들도 사실 최근에 많아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긴 한데 이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또 갑자기 전면 대출 금지를 한다던가 그러니까요. 이런 대응 방식들은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에게는 역차별이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네. 부분이어서 좀 세심한 조절이 이제 보완 대책에서는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런 갭 투자가 아니면 집을 더 이상 사지 못할 것 같다라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수요자들이 계속 그렇죠. 많다라는 지금 사회적인 상황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유동성 장세 때문에 국내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지 않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상태다 보니까 이제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는 저소득층이나 젊은 층들은 전세라도 끼고 사놓지 않으면 더 이상 나는 집을 살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불안감에 최근 굉장히 시달리고 있거든요. 결국 이런 문제는 갭 투자 방식을 통하더라도 실수요자들을 좀 구제하는 방식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런 수요자들이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주택 공급을 해주는 방식으로 대응을 좀 더 이제 해나가서 사회적으로 이해와 지원을 받아서 정책을 펼쳐갔으면 좋겠는데 네. 이번에는 그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좀 정부 일방적인 그렇죠. 수요를 일방적으로 네. 억누르는 조치가 나오다 보니까 더 반발이 거세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워낙 부동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가장 내 집 마련이 꿈인 네. 국가이기 때문에 문자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94님께서는 규제 전에 분양받은 실수요자들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혼란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규제되기 전에 분양을 받았는데 이제 규제를 받게 된 지역에 가신 분들이 이제 혼란스럽다라는 표현을 해주셨고요. 또 9090님은 집을 갖고자 하는 욕구를 죄악시하는 시각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4270님 다주택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유세 누진세율 적용해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세를 올리는 방안도 추천합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6620님 현장에서는 돈 있는 사람만 돈을 먹는다는 표현이 돌고 있습니다. 아까 뭐 현금 부자들에게만 네. 유리한 시장이 돼버린 그 시장을 좀 비판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1265님은 정책을 발표할수록 무주택자들을 죽이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들, 실수요자들이 좀 집 사기가 어려워지는 현실을 좀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뭐 김포나 파주 아까 집값이 오르면서 좀 풍선 효과가 아닌가라는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0317님이 김포나 파주 일부만 호가가 올랐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를 전체화할 필요는 없다라는 또 지적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저희 토론하는 동안 계속 시청자 여러분들 의견 또 궁금증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하는 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부동산 얘기 하려면 오늘 뭐 몇 시간을 해도 진짜 시원치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앞서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갭 투자 이번 아마
가장 또 핵심이 갭 투자에 대한 어떤 방지 예방일 것 같은데 그래서 6.17 대책에서는 이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이 집값과 관계없이 6개월 동안은 6개월 안에 전입을 하도록 했는데 글쎄요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를 두고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뭐 갭 투자 모든 갭 투자가 투기 전쟁을 대상이 되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수십 채씩 막 사면서 이렇게 정말 투기처럼 하는 갭 투자자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 대출을 활용을 할까요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세 그냥 그렇죠. 높은 전세를 갖고 그냥 집 뭐 소액으로 네. 현금 갖고 있는 거로 투자해버리면 되는데 뭐 대출을 규제한다고 이게 잡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오히려 이번에 실수요자들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세라든지 대출을 레버리지 효과 삼아서 이제 내 집 마련에 정말 일주택을 갖다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오신 분들한테는 사실은 이제 차단막이 생겨버린 셈이 그렇죠.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의 경우에는 대출을 갖다가 레버리지로 삼지 않고 상당히 전세가가 계속 올랐다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세가 비율이 60% 이상만 될 때 나머지 40%의 자기 자금만 있는 사람들이라면 약간 현금 부자 중에 그런 경우라면 수십 채를 또다시 갭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별 장애 요인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다다익선이라고 해가지고 조금씩 작게 수익을 내고 많은 걸 박리담회 하는 식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정부가 이번에 있어서 정책을 그런 갭 투자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특정 대상이나 특정 주제로 자꾸 국민들을 갖다가 호도하는 느낌이 들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히려 저는 정부가 투기를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청약시장입니다. 청약시장의 경우에는 이번에 대책에서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요. 없었죠. 청약시장의 지금 경쟁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마 정책 당국자들 중에도 아마 실제 그런가라고 아마 의구심을 표현한 분들도 계실 건데요. 최근에 와서는 여러 가지 규제가 곧 나올 거다라고 하니까 청약시장만이 유일하게 굉장히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경쟁률이 대부분 경우에 그냥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100대 100대 1을 넘어갑니다. 네. 100대 1의 경쟁률은요. 정책 당국자분들한테 좀 말씀드리시면 저도 9대 1을 한번 통과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정말 마음 졸이면서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한 제가 회의를 많이 가진 적이 있는데 그렇죠. 100대 1이라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안 사실. 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면 그 하나만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전세를 살고 있었던 분들에게는 전세를 통한 레버리지 효과도 차단된 데다가 청약 시장에 대해서도 기약 없는 어떤 희망 고문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청약 시장에 대해서 당첨만 된다면은 수억 원을 그대로 자기 로또 청약이 로또 청약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게 프리미엄이 저는 붙으니까. 투기가 아니냐. 그 투기를 그다음에 이제 8월 1일부터는 아마 지금 상황으로 일정으로 본다면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더 이제는 민간 택지 모든 택지 공공 택지나 민간 택지 가리지 않고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첨만 되면 뭐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뭐 최소 5억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3억에서 5억 이상은 그냥 확정적이다. 그리고 제가 참 정부에서는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겠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아까 6.19 대책을 시작으로 해서 2017년도부터 지금 21번째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그 대책의 효과가 있다 없다를 아까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 얼마나 올랐을까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서울 소재 아파트의 경우에는요. 정부가 그렇게 규제를 쏟아냈는데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나 여러 가지 유동성으로 인해서 최소 지금 50% 이상 올랐던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KB 쪽에서 사실은 발표를 한 자료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게 뭐냐 이거죠. 사실은 제가 볼 때 지금 정부가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예전에 그 노무현 정부를 지금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 그쪽에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의 결과적으로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사람들이 뭐 청와대 청원 넣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일회성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국민들 또 서민들의 어떤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서 정부가 과연 도와주고 있는 건지 너무 세게 밀어가지고 엎어지도록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새겨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떠세요? 갭 투자의 방지책으로 나름대로의 정책을 내놨는데 이게 뭐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보십니까?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일부 뭐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정책이 모든 거를 다 끌어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제 나온 얘기 중에 벌써 이제 틈새가 생긴 게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예를 하나 든다라고 그러면 투기 과열지구에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게 되면 전세 자금이 회수되지만 조정 대상 지역 전세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사게 되면은
뭐 회수가 안 되니까 갭 투자가 네. 가능하다라는 벌써 이런 것들이 회자될 정도로 이제 우리 국민들도 정책 전문가들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편으로의 이제 뭐 대변인은 아니지만 고충을 얘기한다라면 저희들도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제 회사의 어떤 경영 방침이라든지 이런 걸 배우지만 늘 수정하지 않습니까? 대책이라는 거는 고정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동성이 있다라는 거죠. 유연성도 당연히 가져야 되고 또 정부의 어떤 발표에 의해서 비난이 쏟아지게 되면 그 비난을 겸허히 수용해서 수정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 될 겁니다. 최근에 뭐 청년 취업난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공무원 시험도 150대 1 기본 아니겠습니까? 뭐 주택 청약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의 그 정도 노력은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우리가 좀 시각을 조정해야 될 거는 꼭 청약을 받았는데 그게 로또냐라고 하는 거에서는 저는 조금 이제 좀 반론을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자본주의 경제에서 어떤 선택도 하고 그 무주택자가 청약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가점제라든지 이런 거를 갖춰야 되고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재테크에 대한 어떤 플랜이기도 하고 어떤 재테크를 체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주택을 마련하고 규제가 강화되는 이런 시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인식하기에 내 집 마련은 청약 시장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공공 부분에서부터 어떤 그런 로또 이 분양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의무 거주 기간이라든지 이제 어떤 이런 규제를 하고 있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무주택자들이 청약을 통해서 집을 사는 과정을 로또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고 이런 청약 수요가 일반 주택으로 좀 전이가 돼서 일반 주택도 원활히 사고 팔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이지 청약 시장 자체가 이제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는 좀 제가 봤을 땐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경쟁률이 많이 이렇게 치열하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물량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동안도 이야기를 했지만 3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량이 충분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라 했는데 대부분의 지금 정부의 정책은 물량 나오는 부분들은 꽁꽁 지금 싸매놓고 있고 사실은 일부 청약 시장만 지금 문을 열어놓고 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드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부분에 대해서 청약 경쟁률 100대 1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정말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굉장히 찬물을 끼얹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부분이 경쟁률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과거에 4, 5년 전만 하더라도 경쟁률이 이렇게 된 경우는 특이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물량이 나올 수 있도록 기본에 지금 정비 사업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좀 허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급했을 때 투기 세력들이 모여든다. 아니 그렇게 하기 위한 분당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많은 장치들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장치를 마련해놓고도 스스로를 못 믿는 불신에 끝없이 지금 빠져 있는 것은 저는 옆에 있는 그 정책의 혜택을 받는 많은 국민들에게 좀 올바른 도리는 저는 정부로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약 넣어서 수익 많이 남기는 방법 경쟁률 치열해도 돼라는 사고는 제가 볼 때는 청약이 뭐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청약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얘기고요. 지금 이제 공급을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급이 부족하냐에 대한 거는 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논란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주택이라는 이 자재는 비탄력적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집을 구해서 이 집을 마련해달라고 해도 이 집은 10년 후에 공급되고 5년 후에 공급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 이 주택이 공급된 이 양이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도시 계획을 만들어서 이거를 만들어서 집이 공급되는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전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줄였기 때문에 지금 집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이 만드는 문재인 정부에서 만드는 상계 신도시나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주택 공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5년에서 8년이 걸리는데 여기 강남의 수요에 집이 필요하니까 재건축을 풀어서 집을 져줘라라고 얘기하지만 음아파트 10몇 년 동안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로 단지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비탄력적으로 보기 때문에 경기가 호황이 되거나 글로벌 경제에서 유동성이 확대된다 그러면 집값이 변동성이 확대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이것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됐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정책을 진짜 잘못하는 거죠. 근데 글로벌 선진국들도 전부 뉴욕이라든지 전부 우리 한국의 서울 주택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나머지 지역의 주택 가격도 올라간다라는 거죠. 결국에 모든 정부가 그 공급과 수요의 어떤 균형점을 맞추기 위해서 주택 공급이 꾸준하게
공급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그거를 주택을 꾸준하게 공급이 아니라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지금까지 삼아왔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획일적이지 않고 들쑥날쑥한 것이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 가장 큰 원인인데 지금 당장 공급이 안 된다. 어디서 집을 공급하죠? 아니 이번 정부에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2015년도, 16년도에 인허가가 최대 물량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17년도 이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해서 지금 3년이 경과했는데 그때 인허가를 해가지고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어떤 그게 포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인허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공급이 여지없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정부의 탓이 아니라 이미 이 정부가 충분한 3년이나 이상의 기간들을 갖다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과 관련된 시중의 불안감들을 전혀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난 지적합니다. 5.16 수도권 공급 대책에서도 2025년까지 2022년 이후에 주택 공급이 상당히 불안할 거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서 그것이 공급 확대 정책으로 반영이 돼서 5.6 대책 이후에 2023년, 2024, 2025년에 25만 플러스 알파 특히 서울 지역에만 7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 3기 신도시에서도 4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래서 2020년서부터 2025년까지 서울에 평균적으로 12만 가구 정도가 공급이 되는 걸로 돼 있고 그것이 예년의 평균치를 상회하는데요. 상회하는 그것이 25년까지 공급되는 그 주택들은 제가 봤을 때 가장 좀 적절한 공급 대책이라고 좀 봤거든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정부가 오히려 제발드린 게 아닌가 싶은 게 이번에 용산에 사실은 정비창 지역에다가 네, 주택을 주거- 8천 가구를 공급한다고 네. 했는데 아니 지금 3기 신도시 계획을 다 발표하고 충분한 수도권에 공급하는 데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정비창 구역에 웬 주택을 8천 가구나 공급을 합니까? 서울 지역에.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충분히 시장에 있어서의 수급 불안에 대한 어떤 것들을 갖다가 해소시키기 위한 여론전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저는 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정부가 이 정부 기간 내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2025년이나 이때 공급이 충분하다 하는 부분들은 지금 시장에 있어서 많은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한테 설득력 있는 언급이 되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사실 뭐 지금 두 2025년 분이 이후에 말씀하신 공급이 게, 많다는 네. 것이 아니라 지금도 꾸준하게 공급이 되고 있고 그것이 예년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네. 2020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공급에 대한 뭐 시각 자체가 두 분만 해도 네. 지금 갈리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뭐 이런 네. 거 갖고 다른 시각들을 많이 보여줄 것 같아요. 저는 김규영 의원님 의견이 궁금한데요. 어떠세요? 지금 사실 수요 공급이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 곡선일 텐데 그거를 지금 사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정책 방향도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일단 두 분이 계속 이제 수급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계속 대립을 얘기를 하고 하시는 계신 거죠. 상황이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뭐 앞서서 정책의 방향성이나 실패 여부, 성공 여부를 떠나서 현재 공급 상황 자체는 18년 이후 정점으로 인허가나 준공 사례가 줄고 있는 타이밍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부가 이 부족한 수도권의 서민형 주택 공급을 위해서 3기 신도시나 아니면 도심의 서울시와 이제 같이 5월에 내놓은 주택 공급 계획이나 이제 추가 계획 같은 걸 내놓긴 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실제 지어져서 시장에 풀리는 시점은 아직 좀 먼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신도시 공급이 본격화된다라고 예상되는 한 25년 그 즈음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수요자들이나 투자자 뭐 이를 굳이 구분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수요 시장이 원하는 신축형 아파트, 단지형 아파트 부족 현상이 좀 극대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까지 그냥 팩트만 놓고 봤을 예, 때요. 예. 뭐 잘잘못을 떠나서 그렇다라고 보면 그 시기에 지금과 같은 저금리 유동성 장세의 흐름이 바뀌는 페이스가 오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제 새 아파트 중심의 공급 부족, 네. 가격 상승, 뭐 따라서 계속 전세와 반복되는 상승 뭐 이런 유지되겠네요. 것들 또 네. 그거를 최소한 어쨌든 속도를 좀 조절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전쟁 규제, 이런 것들이 그렇죠.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공급 문제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시에 저희가 어쨌든 시장 가격 안정책으로 계속 이 수급 조절이나 공급 조절 뭐 이런 것들을 쓰다 보니 인위적으로 공급이나 수요량이 일시적으로 계속 변동성이 생기면서 저희가 관리 못하는 어떤 시점에서 그것이 충돌하면서 굉장히 큰 문제들을 야기하는 경우들이 과거에 왕왕 있었는데 사실 지금 조금 길게 공급 문제나 이런 걸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25년 3기 신도시 공급 준공이 이제 또 되는 시점에 8년 동안 묶였던 장기 임대주택이 또 처분형으로 출시되는 이런 물건 풀림 같은 것들의 시기가 맞아떨어지고 있어서 네네. 인위적인 공급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시점에서는 저희가 관리하지 못하는 예측하지 못하는 수급의 불균형으로 나타날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까지 벌어진 일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이후에 이제 공급 계획이나 이런 걸 관리해 나가면서 어쨌든 이후의 정책들은 가격 관리나 이런 실수요자 보완책과 공급은 조금 떼어놓고 계속 관리가 돼야 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계속적으로 균질한 이제 수준의 주택이 일정 부분 계속 공급되게 하는 거는 필요량 만큼 공급되게 하는 거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자면 이번 대책에서 나온 또 재건축 규제나 이런 것들은 당장은 일부 호가 급등세를 보이던 재건축 진행 지역들의 심리를 억제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것들이 인위적인 공급 조절이 되면서 새 아파트 공급 부족이나 또 어떤 시점에서는 또 한꺼번에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할 것 같다라는 네. 우려가 현재 좀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일단은 아까 이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실거주 요건 같은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정착이 된다면 실수요 위주의 이런 금융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수요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반발을 하거나 걱정을 하는 건 대책들이 계속 바뀌고 맞아요.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틀에서 이해는 가나 이런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좀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일관성이 변동되고 없는 있는 변화들. 부분들에 대해서 다들 좀 수요자들이 우려와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어떤 방식으로든 다급하게 주택 투자를 하고자 하는 좀 이런 시달림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네.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뭐 투기 과열지구나 투기 지역에서의 뭐 전세 대출 얘기도 해야 되고 저 재건축 얘기도 해야 되고 또 토지 거래 허가제 얘기도 해야 되고 굉장히 할 게 많은데 앞서 얘기했던 것 자체가 화두 자체가 워낙 뜨거운 이슈다 보니까 오늘 다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또 세 분 모시고 저희가 이 부동산 규제와 또 시장 변화까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토론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주성규 선임연구위원, 이재문 소장, 김규정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